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검찰 김건희 조사 불가피 결론 도이치모터스 수사 가속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건희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2월 김건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불붙은 상황에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4달 중 김건희를 불러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년에서 2011년쯤 김건희를 비롯한 쩐주들의 공모로 시세 조정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2013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오수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나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김건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해 김건희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심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데다가 그 사이 주가 조작 여부 자체도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최근 김건희 등의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전화 주문 녹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뿐 아니라 윤석열의 장모 최 씨가 권오수 회장 측근 A씨와 2010년부터 2011년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주가 조작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2012년에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남게 됩니다. 일각에선 장모 최씨가 이달 초 의정부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도 서울중앙지검 소환지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최 씨의 불법 요양병원 항소심이 서울 고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감된 것이라 입장이지만 최 씨가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면엔 내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4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큰 파장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확보한 단서와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처럼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기된 지가 언젠데 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가족인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구속되는 날, 그때도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운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희숙 일가 투기 의혹 아직 해명되지 않은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윤희숙 의원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상 투기 의혹이 존재함을 시인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부친의 부동산 투자에 남은 가족들, 특히 윤희숙 의원 본인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번에 걸쳐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29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지만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관여한 것 아니라는 의혹에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3월 세종 전이면 신방리에 농지 약 3,300평을 사들였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살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틀 후 윤희숙 의원은 부친 의혹 제기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강력한 반발 차원에서 의원직을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띄운 승부수는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 의혹은 윤희숙 의원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지난 27일엔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겠다며 부친 부동산 차익에 사회환원 방안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KDI 관련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신의 접근 불가능성, 문제의 토지 인근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시점과 부동산 구매 시점 간 불일치 문제 등을 근거로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타조사와의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직무 연관성과 연결된 투기 의혹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첫 번째 해명은 하루 만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해당 토지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10억 정도 올랐다는 보도와 더불어 부친이 애초 경작 의사가 없었고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을 인정하는 부모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기 의혹의 불씨가 다시 커진 것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윤희숙 의원 부친 명의로 매입한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 493 일대 토지는 당시 3.3제곱미터당 25만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지금은 50에서 6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약 8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지금은 최대 18억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윤희숙 의원의 부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윤희숙 의원 모친 A씨는 지난 26일 CBS 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남편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고 했다며 공기도 좋으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보자며 남편이 토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부친 또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 하며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며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 목적이었다는 윤희숙 의원의 해명에 부모가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부친이 농지를 구매할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지만 한 달 만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경장민에게 농작을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만 세종시 경장민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희숙 의원 부친이 애초에 투기를 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윤희숙 의원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희숙 의원과 그의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6일 CBS 노컷뉴스는 윤희숙 일가 박근혜 정부 실세 사회활용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시 토지 매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족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윤희숙 의원 제부인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윤희숙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윤 의원과 장 씨가 부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 자신이 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경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경력이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과 그의 제부 장경선 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땅 투기 관련 연루설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그 부친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이 없이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부 장경선 씨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말 1개월로 매우 짧다.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1년 반 정도라며 부친의 투기 의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서 거짓말했던 위선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저런 상태에서 투기꾼을 그렇게 욕했다는 것이 더 기가 찹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발 국민 통합을 말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프레시한 칼럼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도는 10점 만점에 4.17점에 불과합니다. 2016년 4.18점에서 2017년에 잠깐 4.5점으로 올라갔으나 2018년에 4.17점으로 다시 떨어진 뒤 계속 그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영향으로 반짝 상승이 있었으나 그 뒤 사회 갈등이 더 심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온갖 갈등의 화염이 들끓고 있는 무간지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등 고전적인 갈등에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세대 안의 불평등 갈등 등 갈등의 종류도 훨씬 늘어나고 심각해졌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야 하는 원인이자 그 결과로 작용해 점점 더 사회를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사회통합 강화와 사회혁신 능력 배양 등을 강조했으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런 사정을 겨냥해 야권 후보들은 국민통합을 앞다투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인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김대중 정신은 한마디로 국민통합 정신이다. 그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최재형의 대선 출마 선언 키워드 역시 국민통합과 미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며 국민통합을 이뤄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 있는 후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국민통합 달성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통합의 적임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본디 정치라는 것이 적과 아군의 구별짓기라고 하지만 윤, 최 두 사람의 정치적 존립 근거는 오직 현 정권에 대한 반대뿐입니다. 그들이 굳이 통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의 통합이 아니라 부정의 통합입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을 형성해 지지 세력을 묶어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정서적 일체감을 일깨우고 아우르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통합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갈등의 실체적 현장이었던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득한 간격을 메워나가는 게 통합과 화합일 터인데 갈등 유발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서초동에 울려 퍼졌던 검찰관의 과도한 행사 등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수용하려는 마음도 없이 어찌 이 험난한 갈등의 해협을 건너 화합의 땅에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갈등 관리와 통합을 위해 국가 지도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관용의 정신에 입각해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 세력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조정과 중재, 정치적 타협과 설득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연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런 역량과 자질이 있을지 그들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관용, 조정, 타협, 설득 등의 단어와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온통 호령하고 단죄하고 처벌하는 데만 능한 전문가입니다.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는 통합의 최대한 적입니다. 갈등에 대한 단선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통합이 자라나는 공간을 황폐화시키고 질식시킵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 자본과 사용자의 이해만 중시하는 인식의 편협성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는 따위에 무지막지함으로 산업평가가 도래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입니다. 최재형이 명절 때 온 가족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며 자랑한 것도 유의해볼 대목입니다. 그 뉴스를 듣고 머리에 떠오른 것은 가부장적 질서 등의 단어가 아니라 그 옛날 극장에서 듣던 애국가였습니다.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차렷자세로 경청한 뒤 곧바로 포복절도 코미디 영화나 짙은 러브씬의 애정영화를 감상한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로테스크합니까? 최재형한테는 매우 미안하지만 소설 강한 남자의 주인공이 중요한 순간에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마저 불경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우스꽝스럽고도 기묘한 애국가 행사를 지금이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컬트적 애국심은 자칫 국가 경영에 섬뜩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대중 정신을 거론한 것도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구애용 멘트란 느낌만 들 뿐
통합을 향한 진정성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본심을 너무 노출했습니다. 대구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코로나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표심 공략을 위해 지역을 가르고 편을 나누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태가 어떻게 지역 통합, 국가 통합과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사용자가 누구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통합이라는 말은 순결함을 잃은 언어, 독을 품고 있는 언어입니다. 국민 화합을 향한 간곡한 염원의 발로가 아니라 상대 진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언어입니다. 편가르기 정치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 무기입니다. 두 대선 예비주자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제 의전 논란에 미라클 작전 묻혔나 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70여 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은 구출 작전에 실패한 상황이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미라클 작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 언론들은 미라클 작전보다는 황제 의전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언론들이 클릭 장사를 위해 성공적이었던 미라클 작전보다 황제 의전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을 언론이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미라클 작전을 칭찬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등 4대 비행기를 투입했으나 아프간 일본인과 현지인 협력자 500여 명 중 단 한 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7일 한국은 아프간 주재 대사관 직원 외에도 60여 명의 특수부대를 편성해 대피 희망자 전원을 탈출시켰다며 탈레반의 통제 때문에 카불공항 진입이 어려워지자 미군과 거래하던 아프간의 전세버스 6대를 대절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하고 안전을 위해 버스에 미군 장병이 동승하도록 미국 측에 협조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우리 군의 작전을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은 탈레반 점령 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명도 데려오면서 지금은 현재 남아있는 자국민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상케이 신문도 이와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상케이는 한국은 카타르에 대피했던 대사관 직원 4명이 카불로 복귀해서 미국과 직접 교섭을 벌여 다른 나라들과의 카불공항 운송편 쟁탈전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미라클 작전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입니다. 2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강차관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일이 있었고 이는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 의전 논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미라클 작전 기사량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에 따르면 황제 의전 논란 관련 기사는 27일 49건, 28일 39건, 29일 18건, 40건이 보도됐습니다. 26일까지 집중 조명을 받던 미라클 작전 보도는 27일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72건이었으나 28일 24건, 29일 13건, 30일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은 강차관 브리핑이 있었던 당일이자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 날입니다. 이후 법무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지만 강성국 차관 브리핑 당시 우산을 씌워주고 있던 관계자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게 주문했던 건 현장 취재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논란을 부추기고 클릭 장사로 이끌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촬영기자 입장에선 가장 좋은 화면을 담기 위해 그랬을 테지만 이번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법무부의 일방적 행동이 아닌 기자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생겨난 일임에도 이런 기사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죽음을 피해온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브리핑이었지만 야당 논평을 무분별하게 취하며 쏟아낸 보도로 인해 결국 우산 받쳐든 황제 의전 사진 한 장만 남았다며
법무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더라도 폭우가 아닌 한 그냥 비를 맞든 비켜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적 의원은 온라인 클릭수에 좌우되는 언론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열심히 취재한 기사는 읽히지 않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만 읽히며 악순환은 반복되고 언론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진을 보냈던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남균 국장은 우선 처음에 비가 오니까 비서관이 우산을 씌워줬는데 아무래도 영상에 군더더기처럼 걸리적거린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강성국 차관 옆에 나란히 섰는데 기자단에서 일부 기자들이 강성국 차관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의전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 강성국 차관은 브리핑 전까지 본인이 우산을 쓰고 다녔다며 브리핑 장면에만 그 우산을 씌워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서 머리카락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놓고 머리카락 넣은 짜장면이 나오니까 신고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균 국장은 이건 현직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연출 장면이라며 실제로 미리 계획된 의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장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레기들 입장에서는 미라클 작전도 감추고 윤희숙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언론 개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매일같이 기레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